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새로 와서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3월이 돼서, 어제부터 이제 출발을 하셨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셨을 텐데, 저도 이제 되게 긴장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만족스러운 강의를 안겨주고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 학원에서 이제 커리큘럼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앞서 선생님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8주에 걸쳐서 기초 파트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주에 다시 심화 과정을 할 텐데, 사실은 제가 하는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영양학이랑 또 생애주기랑 영양 판정 들어가고 또 교육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이게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기초, 심화로 나누어서 다 하게 되면 워낙에 중복되는 것들이 반복되는 과목들이 섞여 있기는 한데 더 반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한 과목당 한 2번씩 2회전을 할 수 있게 돼서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기존에 하던 패턴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하던 게 있었으면 조금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어색할 수도 있지만 같이 노력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갈 텐데, 이제 수업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지금 어제부터 시작했던 이 레이스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가야지 되는 장거리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크게 한 호흡으로 길게 보고 가야 되지 이걸 토막토막 내다보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일주일 공부 계획을 세우고 나서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돼서 내가 하루 쉬어야지 하고서 아침에 한 12시까지 자야겠다 생각하고 12시에 일어나는 것과 자다가 잘못해서 12시에 일어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계획상 12시에 일어났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게 내 계획 속에 있는 휴식이지만 잘못하고 내가 뭐 루즈해진 마음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적에는 계획이 막 꼬여버리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렵고 힘들고 지친다라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여기서 내가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 내가 세워놓은 계획 속에서 내가 쉬어야 되고 계획 세워놓은 곳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지 크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목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양학은 어렵습니다. 맞죠? 영양학만 하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영양학을 이해하기 위한 베이스를 깔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들이 많습니다. 기초가. 알다시피 생화학하고 생리학이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 영양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 같은 데 요즘 보면 이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은데 영양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읊어내는 거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말을 해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홈쇼핑의 쇼호스트들이 기능성 식품 설명할 때 보면 굉장히 깊은 영양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데 지식이 너무 해박한 거야.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처음 들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얕게 넓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되는 직업군이 영양사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쉬운 것만 따라가다 보면 기본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를, 그리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시험이 임용고시란 말이죠. 영양사 국가고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심화 있게 할 거고 심도 있게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했던 얘기가 아마 학기가 끝날, 학기라기보다는 이게 다 모의고사까지 끝나게 되면 어떤 파트는 한 20번쯤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되고 틀림없이 그건 반복해서 나옵니다. 과목을 달리해서 나올 때도 있고 심화 과정에 가서 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초창기에 특히 3, 4, 5월에 너무 힘들어는 원래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힘든 것을 표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지 다 힘들고 한 5월까지 마치고 6월에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한번 정리를 하다 보면 약간 줄이 서요. 그때도 아직 아니에요. 그러고 있다가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여기서 머리에서 탁 번쩍하면서 빛이 나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었구나. 과목을 분리하는 게 의미가 없구나라는 거를 문제풀이반에 가면 알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게 영양학 문제인가? 식사요법인가? 교육인가? 혼돈이 될 정도로 다 섞여 있단 말이죠. 이걸 섞기 위해서 3, 4, 5월에 굉장히 다양한 밑밥을 쫙 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행히도 이제 우리가 기초랑 심화랑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뭐 3월, 4월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도록 이제 준비를 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힘든 과정을 좀 넘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작년까지 보면 4월이 고비였어요. 4월이 되면 이제 영양에서 탄수화물,
그다음에 지방 뭐 이렇게 다 들어가면서 지방 좀 가게 되거든. 지방에 가면 확 도는 거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확 꼬이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도 또 날씨도 풀리고 또 이제 선생님도 좀 만만해지는 것 같고 좀 이 루틴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시간 조절을 내가 잘할 수 있구나라는 편안함도 생기면서 지쳐버리고 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쉬운 걸로 한 8주를 먼저 다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심화반을 하는 이유는 심화반 내용이 문제에 정확하게 나온다는 이유는 거의 없어요. 심화라고 하는 거는 기초 문제를 정확하게 더 성실하게 답할 수 있는 내용을 까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단답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답형으로 해서 오지선다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글을 써야 돼.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이랑 동일하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쭉 문장을 연결해서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문제 낸 사람이 내가 이런 답을 원했어 라고 하는 거를 내가 잘 써야 돼요. 알고 있는 거를. 그러려면 이게 약간 문장력도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고 싶은 숙제는 오늘부터 시험 치는 그날까지 매일 일기를 쓰세요. 긴 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장으로 뭔가를 쓰는 연습을 해서 왜 우리가 이제 뭐가 항상 문제냐면 조사, 그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뭐 접속사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야 말이 매끄럽거든. 그건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다 안 되면 이 오늘 공부했는 걸로 일기를 쓰더라도 문장화 시켜서 내가 주관식 답을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걸 계속 연습을 정말 하루에 100이라고 치면 0.01%씩만 연습한다고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하다 보면 늘 제가 듣는 이야기는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해야 돼요.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이 공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다른 자료를 찾아봤던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런 생각이 시험이 끝나면 날 수도 있겠죠. 그 문제에 대한 게 언급이 안 됐으면. 사실은 식이섬유소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제가 계속 공지를 하면서 지내온 세월이 10년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나왔어. 10년 동안 계속 식이섬유소는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작년에 한번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10년을 한 호흡으로 계속 외친 거지. 결국은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되도록 식이섬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시험에 합격을 위해서 가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 전문가거든. 전문가로서 기본적인 바탕의 이해도를 갖춘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 대비를 위해서만 쪽지캐처럼 해서 가게 되면 되는 것과 어차피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다양한 것들의 정보를 조금 공부했던 키 작은 어떤 아줌마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알파니까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물이 오늘은 4장 나가는데 엄청 줄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제가 많이 내는 거. 많이 합축을 시킨 건데 이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히 잘 정리를 하면 되고, 이 참고해야지 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나눠드리는 이 자료는 기본서를 공부할 때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갖고 공부를 할 쯤 되면 엄청 이제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면서 프린트물 몇 쪽을 보세요. 같이 하시죠. 이렇게 했을 적에 이해가 되는데 혼자 공부할 때 이걸 보면 내가 이게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그림이었지 이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그 문제 요 그림이라든지 문장이 페이지 어디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적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지켰나 봐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걸 볼 적에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제가 그 프린트 옆에다가 페이지를 적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옆에 P 해서 뭐 14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 교재 14페이지 할 때 얘를 참고로 했었다라는 거를 보게 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프린트물만 내가 한번 봐야지 할 때 이거 교과서에서 어디지? 그러면 이제 그 페이지를 찾아가면 그 과목에 볼 수가 있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체적인 수험 입시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경향이라든지는 다른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신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이상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가 당부하는 거는 체력 관리랑 지치지 말기를 당부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학교 다닐 적에 저한테 항상 뭐라 그랬냐면 제가 공부가 너무 어렵다, 성적이 안 나온다, 뭐 등수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맞는 얘기인데 너무 듣기 싫은 얘기를 항상 했거든. 다 맞으면 1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이 다 내는 문제를 전혀 안 가르쳐 준 건 아닐 거다. 뭐 깊이는 하겠지만 그 말이 평생 따라오더라고. 힘들면 이걸 내가 안 했었던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챕터에 들어가서 깊이 해서 충분히 해놓으면 문제의 양상이 어떻더라도 자신 있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주가 없어서 쪽지기처럼 좁아내지는 못해요. 모의고사쯤 가갖고는 그 문제 내는 선생님과 제가 어떤 텔레파시가 통해서 어떤 문제가 딱 나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신통력은 없습니다. 제 구슬은 아무리 굴려도 거기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그냥 꼼꼼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그물을 치되 그물의 간격이 매우 작게 촘촘하게 그물을 쳐서 같이 던져서 건져 올릴 수 있는 문제들을 같이 맞출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앞쪽에 영양학이 있고 뒤쪽에 생리생화학을 섞어서 그 단원별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어놨어요. 그리고 교재 자체도 앞에 제목을 보시면 뭐 탄수화물, 식이섬유, 지질의 영양 쭉 이렇게 있는데 무기질과 비타민 같은 경우는 무기질 먼저 하고 비타민 먼저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관련된 대사를 중심으로 모아서 그 미량 영양소들을 모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른 기본서들이랑 같이 공부할 적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뒤쪽에 있는 생리생화학은 그 부분을 해야지 될 때 넘어가서 보고 다시 영양학 쪽에 기본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해줄 거고 또 뭐 직접 묻기가 못한 그 인강 선생님들은 저희 카페에 있다는 소개 드렸죠. 영양만점, 위생만점에 가면 제가 답을 해주지 않더라도 거기에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답을 주고 받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뜬금없는 답으로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제가 가서 수정도 해주니까 거기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서론을 하고 오늘 이제 기본적인 걸 할 건데 뭐냐면 일단 우리한테 들어가 있는 커리큘럼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앞쪽에. 그래서 8주로 우리가 나눈다 그랬어요. 그죠? 8주로 하겠다는 계획을 교재가 완성된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식이섬유소랑 5번에 해당하는 열량영양소의 대사 조절 그리고 무기질에 있어서 항산화 대사 이제 무기질 비타민은 다 할 테지만 그 대사에 대한 부분이 뒤쪽에 생리생화학이 다 나와 있어요. 에너지 대사에 대한 내용, 혈액 대사, 골격, 수분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8주 뒤에 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하고 식이섬유 하지 않고 지질로 넘어갈 거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체크해 놓으시면 이 부분들은 뒤로 가서 조금 심화된 부분을 할 때 앞에 거를 복습하면서 정리를 할 거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같이 진행하면 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에 대한 것을 하기 전에 이제 교재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프린트물이랑 제가 나눠주는 거는 교재랑 항상 옆에 딱 놔두고 같이 보면서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프린트물에도 없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영양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별거는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제 생명공학 쪽에 들어가면 제일 1페이지에 생명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이런 게 나와요. 우리 전공은 아니야. 아닌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 생명체는 물이 있고 무기염류가 있고 유기물이 있다고 하더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는 우리도 그렇고 동물도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생명체니까. 그리고 그 안에 무기염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기염류는 뭐냐? 구조 속에 탄소가 없는 걸 무기염류라고 하더라. 그리고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하는 거를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하더라. 뭐 어떤 게 있냐? 탄소를 포함하는 것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그다음에 핵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뭐 거기 핵산은 밑에 있는 것처럼 DNA, RNA 우리가 유전자 복제할 적에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 DNA하고 RNA는 오탄당, 염기와 인산이 합쳐진 걸 우리가 핵산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각각의 구성 성분을 우리가 영양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성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지만 우리 몸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무기염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기질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무기질이라든지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은 탄수화물 할 때 잠깐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포함되고 그게 다예요. 우리가 하는 영양학에서 하는 게 이 유기물,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작은 원소들에 대한 것들을 공부할 거다라는 거를 기본에 깔고 막 탄수화물, 막 단백질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구성들 속에 하나를 우리가 배우는 거나 그러면 그거는 음식 속에도 있겠지만 내 몸도 구성하고 있겠구나.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먹어야만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그거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탄수화물 교재로 넘어갈게요. 프린트 물량 같이 놓고 탄수화물 진행합니다. 자, 탄수화물은 우리가 영양학을 공부해야겠다 맘먹으면 가장 열심히 하는 과목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덮었다가,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또 탄수화물을 해. 탄수화물 하다 어디서 멈추냐면 대사 들어가면서 딱 손을 넣게 돼요. 왜냐면 앞쪽에 이론은 쉽거든.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대사로 넘어가서 해당 작용, TCA 회로, 전자 전달계부터 해서 오탄당 막 이런 거 막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머리가 막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덮었다가 공부해야 되는데 딱 피면 또 탄수화물은 단당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잘 알아. 사실 1페이지는. 그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지는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에 대한 부분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징과 종류를 우리가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는 과정이 무엇인지 할 거고, 그리고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탄수화물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건강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사. 스텝으로 하는 것은 모든 영양소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지질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이렇게 될 거고, 에너지 대사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또 비타민과 무기질도 기본적인 것은 이래요. 얘네들의 특징이 뭘까?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소화 흡수가 될까? 소화 흡수가 된다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할까? 그것을 많이 안 먹으면 어떤 질병에 걸릴까? 라는 것들이 기본이고, 그 과정에서 생화학적인 대사가 어떤 게 있길래 얘네들이 없으면 문제가 될까라는 것을 파고드는 게 대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부터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것은 탄수화물에 대한 대사가 다 됐다. 그러면 영양학에서 해야 되는 대사의 70%가 끝난 거예요. 탄수화물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 과정에서의 대사가 내가 끝났다고 하면 영양학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대사의 70%가 끝이 난 거예요. 그 말은 빨리 끝나면 좋겠다도 있지만 복잡하고 어렵겠구나. 골치가 아프겠구나라는 것도 있긴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 수업 오기 전에 봤을지 모르겠지만 무료로 올려놓는 생화학이랑 또 호르몬, 또 그다음에 항산화에 대한 거를 좀 부족하긴 하지만 무료로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설명이거든요. 그거를 왔다 갔다 차 안에서 한 30분 간격으로 만들어 놓은 그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꽂아서 들으면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저절로 외워져요. 막 이렇게 안 외워도 돼. 그리고 제가 수없이 반복할 거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외워야지 이 생각은 이 3개월 동안 하지 마세요. 이해만 되면 돼. 뭔 말인지. 까먹었는데 또 얘기하니까 그때 그거였구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5월까지 마치면 그건 성공이에요. 외워지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근데 어느 날 보면 외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말을 하거든. 나만 하는 건 또 아니야. 또 이경 선생님도 비슷한 과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한 주제에 대해서 정말 반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따로 내어서 외우는 시간은 나중에 보면은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머리에 정착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생화학이 제가 보니까 그래. 생화학에 대한 부분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나오는 건 가장 간단하게 나와. 크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생화학을 내가 마스터는 아니지만 한번 훑었다라는 자신감은 굉장히 커요. 생화학을 극복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가 초조한 마음을 만들게 돼요. 그 과목 자체가. 왜냐하면 수시로 들락날락 하거든. 다른 과목에서도. 그 부분이 계속 나와요. 쭉 연결해서 나와서 세팅시켜주는 것은 영양학이지만 타 과목에서 어느 부분을 가져다가 설명하는 것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화학이 어렵지만 한 번은 훑어야 돼요, 여러분들. 피를 깎진 않지 참. 뼈를 깎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한 번만 훑어볼게 생각을 하고 쑥 훑어버리면 머릿속에 어떤 지도가 이렇게 딱 생겨지거든. 나도 모르게. 근데 그게 하나하나가 뭔지는 모르지만 책을 읽다 보면 요쪽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만족감이라든지 자존감이 굉장히 훅 올라가요. 여러분 자존감 되게 중요하잖아. 그게 생화학으로 엄청 커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마음 먹고 한번
시간이 있을 적에 훑어보시는 게 좋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할 거니까 그때 이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요거는 5페이지에 있는 표인데 우리가 위에 내용부터 보면서 갈게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특징에 대한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일단은 탄수화물은 열량 영양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열량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라는 것이고, 열량 영양소의 대표적인 것은 탄단지를 우리가 열량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은 그 종류가 단당류와 이당류, 다당류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단당류 같은 경우는 포도당, 갈락토스, 과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단당류이면서 소화 흡수가 되는 가장 중요한 단당류로 우리가 보는 거죠. 기본적이면서. 그래서 포도당과 갈락토스하고 과당이 단당류의 대표적인 것이고, 이당류는 얘네들이 조합이 이루어져 있는 메가당, 자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서당 또는 설탕. 그런 걸 우리가 슈크로즈가 유난히 이름이 많아. 슈크로즈, 자당, 또 서당, 설탕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자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당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유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이당류이고, 다당류는 전분, 글리코겐, 식이섬유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전분하고 글리코겐하고 식이섬유소는 위에 있는 단당류가 여러 개 어떤 형태로든 결합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다당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당류는 전분, 글리코겐, 식이섬유 밑에 설명해 놨는데, 전분은 무엇의 에너지 저장고이다. 뭐가 모여져 있는 저장 형태이다. 어떤 것의 저장 형태일까? 식물에 있어서의 저장 형태가 전분이고요. 동물에 있어서의 에너지 저장고는 글리코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은 동물에 있어서의 에너지 저장고라고 볼 수가 있고, 전분은 식물에서의 에너지 저장고인데, 사실은 이 전분이라고 하는 것을 동물은 만들 수가 없죠. 식물은요. 식물은 전분 만듭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한다는 것은 햇빛이 있고, 그 다음에 CO2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으면 그 안에서 광합성을 해서 거기서 전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스스로가 자기 몸 안에서 필요한 포도당을 만들어요. 전분을 만드니까 그것을 분해하면 포도당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포도당이 식물 안에서도 에너지 회로를 돌아요. TCA 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을. 근데 걔네들이 만들어 놓아서 전분이라는 걸로 저장해 놓은 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먹어서 얘네들을 보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받아서 그냥 먹으면서 공급을 받고, 먹은 것들의 일부를 잠깐 저장해 놓는 것이 글리코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식이섬유소는 요즘 엄청 이제 핫 이슈가 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요즘 보면은 식이섬유, 그 다음에 리포익 애시드라고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인데, 비타민 B군으로 확정은 됐는데 아직 교과서에 B 얼마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리포익 애시드,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기능성 식품으로 해가지고 막 이제 약재가 돼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소가 한 2, 3년 동안 아주 난리가 났죠. 그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뭐 헐거 다 나왔는데, 그 식이섬유소도 탄수화물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식이섬유소는 인체 내에 소화효소로는 분해될 수 없습니다. 왜 분해될 수 없을까요? 왜 우리 몸은 식이섬유소를 분해할 수 없을까? 그렇죠.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는 이것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체내에서 에너지로는 사용할 수 없어서 예전에는 관로 바깥으로 놔뒀었는데, 이것이 에너지를 낼 수는 없지만 생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부각되면서 중요한 영양소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 식이섬유소다. 그리고 이 식이섬유소는 어떤 군에 속해 있다? 탄수화물 속의 군에 속해져 있는 하나의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표 이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3탄당, 5탄당, 6탄당인데 얘네들은 다 단당류예요. 단당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대부분 여기에 있죠. 그죠?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지금 단당류의 특징을 보는데 3탄당도 있고 5탄당도 있습니다. 근데 3탄당하고 5탄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얘네 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잘라지다 보니 얘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당류가 얘네들이고, 여기 있는 것은 섭취인데 대표적인 것은 6탄당이
속에 있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약간 워밍업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 설명들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글리세릴 알데하이드는 3탄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3탄당의 의미는 뭡니까? 탄소수가 3개라는 거예요. 탄소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6탄당은 탄소수가 6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3탄당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대사를 쭉 하다 보면 젖산도 3탄당이에요. 피루베이트도 3탄당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그 중에서 글리세릴 알데하이드를 여기서 그냥 대표로 이런 것도 있다라고 했고, 리보스 같은 경우는 5탄당이죠. 5탄당은 우리 몸에서 핵산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유기물, 무기물 할 때 핵산이라는 걸 했었어요.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은 핵산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고? 5탄당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5탄당 중에서도 리보스가 들어가고 거기에 어떤 종류의 염기가 붙고 거기에 인산이 붙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떤 건 DNA라고 어떤 건 RNA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5탄당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자일로스, 아라비노스가 있는데 먼저 위에 3탄당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먹는 건 아니다. 당이 대사되는 가운데서 쪼개지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면 포도당이 탄소수가 몇 개예요? 6탄당이라 그랬잖아. 그 탄소수 6개야. 6개가 막 대사되다가 가운데가 딱 쪼개졌어. 그러면 몇 탄당이 됐어요? 3탄당 된 거 중에 하나가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뭘 먹으면 나 지금 3탄당 먹어. 이건 아니야. 그런 건 없어. 먹어서는 안 되고 6탄당에 해당하는 것들을 먹고 단당류를 먹고 걔네들이 몸에서 대사되는 가운데서 쪼개졌을 적에 3탄당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 자체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리보스는 이건 마찬가지로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데 뒤에 하겠지만 리보스가 5탄당이에요. 그러면 어떤 대사에서 나올까? 이름 속에서. 어떤 대사에서 리보스라는 것이 한번 언급이 될 수 있을까? 5탄당 인산회로라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생화학에서. 거기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일로스하고 아라비노스는 이제 뭐 검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나오는데 먼저 여기서 볼게요. 글리세릴 알데하이드는 인산 에스테르형으로 존재한다. 이 말은 우리 몸에서 여러분들이 글리세릴 알데하이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글리세릴 알데하이드 3인산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그러니까 글리세릴 알데하이드는 우리 몸에서 인과 붙어서 어떤 일을 잘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뒤에 이제 프린트 물이랑 같이 볼 텐데 생화학 교재의 페이지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생화학 교재 10페이지에 긴 그림이 있는데 거기 옆에 부분을 그냥 확대를 했어요. 보이시죠? 이게 위에서 보면 포도당이 6개짜리였어요. 6개짜리가 막 어떻게 변화되다가 탁 잘라지는 순간에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나 봤더니 글리세릴 알데하이드 3인산, 인이 붙어버린 거지. 이렇게 만들면서 얘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리고 3개 중에 하나, 6개에서 3개짜리가 2개 만들어지는 것 하나는 뭐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건 대사가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이 두 가지를 보면 탄소수가 몇 개냐면 C 3개죠. 얘도 이렇게 3개야. 그래서 원래는 글리세릴 알데하이드 인산이 여기가 CH2OH 그 다음에 COHH가 돼 있고 여기에 CHO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글리세릴 알데하이드였어요. 근데 얘가 여기서 하나가 없어지면서 P가 붙으면서 인산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사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나중에 볼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밑에 설명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글리세롤의 전구체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글리세릴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3탄당인데 이 3탄당이 글리세롤의 전구체래요. 글리세롤은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글리세롤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지? 뭐 할 때 우리 글리세롤 들어보지? 지방산, 중성지방 할 때 중성지방은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이런 백본에 지방산이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TG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트리글리세릴 알데하이드, 뭐 글리세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글리세롤이야. 글리세롤이 있어야 중성지방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글리세롤이 뭐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글리세릴 알데하이드, 지금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이 교재에 얘가 글리세롤의 전구체래. 누가? 글리세릴 알데하이드가. 우리 교재에서. 그러면 거꾸로 유추해보면
글리세랄데하이드는 내가 볼 때 포도당이 대사가 돼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중성지방을 만드는 어떤 물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냥 개념적 옛날 이야기로 얘기를 해본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포도당 전분을 많이 먹으면 잉여되는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 지방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방산도 만들 수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글리세롤을 만드는데도 얘가 관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가듯이 들으면 되는데 생활교재 페이지 33쪽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글루코즈를 통해서 지방산이 합성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한 부분인데 글루코즈가 해당 과정을 거쳐서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이라는 게 나오고 또 하나가 뭐가 나왔죠? 아까 우리가 했었던 포도당은 6개짜리라고 그랬어. 얘가 둘로 쪼개져서 3, 3이 되는데 하나의 이름은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이라고 해서 아까 봤던 그림이 오른쪽에 있었고 우리가 봤던 왼쪽에 있었던 것의 이름이 글리셀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데하이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데 얘네 둘은 왔다 갔다가 돼. 얘가 되기도 하고 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둘로 쪼개지면 똑같이 생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다른 두 개가 만들어지거든. 얘 하나, 얘 하나. 근데 얘네들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왔다 갔다가 되니까 전환이 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글리세롤 3인산이 된 거예요. 글리셀 알데하이드가 아니고 글리세롤. 글리세롤이 되면 중성지방을 만드는 백본이 된다는 뜻이지. 그죠? 그러니까 얘를 만드는 과정에서 얘가 전구체지만 얘는 얘로 바뀔 수가 있고 얘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둘 다 뭐다? 글리세롤의 전구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첫 시간부터 너무 복잡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만 하면 돼. 안 돼도 괜찮아. 또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삼탄당이라는 것도 중요하구나. 그 옆에다가 우리 뒤에 또 표가 나오겠지만 삼탄당의 종류는요. 글리셀 알데하이드도 있지만 젖산도 있어요. 피루부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5탄당의 리보스는 대사 과정에서 생성이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몇몇 가지 그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들이 그냥 지나가는 글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첫 시간이지만 했어요. 여러분들 교재 우리 그 영양학 교재 147쪽을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리보스예요. 5탄당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5탄당이 그럼 어디 있느냐 ATP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당류가 들어가 있어 ATP에. 우리가 아는 ATP 안에 있고 DNA고 RNA도 여기에 이게 5탄당이야 이게. 이거는 나중에 다른 데 다루서 나올 건데 보시면 이 오각형으로 되어져 있고 데옥시 리보스 얘는 리보스 그리고 여기에 인이 붙어 있고 5탄당이 붙어 있고 여기에 무기염류가 붙어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DNA, RNA 우리가 나왔었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 5탄당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탄당이 매우 중요해 생리적으로. 또 하나 134쪽 한번 보시면 FAD가 뭐냐면 B2의 조효소예요. 비타민 B2. 이 구조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여기 있어. 여기 5탄당인 리보스가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또 NAD가 뭐의 조효소죠? 그치. 나야신에 해당하는 거. 나야신이 조효소로 바뀌면 NAD가 되는데 얘도 지금은 몰라도 구조를 봤더니 여기에 인이 붙어 있으면 NADP고 인이 없으면 NAD인데 여기 오각형 있죠? 얘네가 다 리보스야. 5탄당이 중요한 것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걸 여기서 한번 봤고 자, 그 다음에 자일로스, 아라비노스 이것은 두 개는 식이섬유에 주로 존재하는 단당류라고 볼 수가 있고 밑에 있는 포도당, 과당 얘네들은 우리가 식품으로 본다. 요 6탄당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다 알겠지만 포도당은 혈당 유지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의 흡수 형태입니다. 뭐 우선성이고 수용성도 중요하지만 환원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과당도 환원성이 있다. 갈락토즈도 환원성이 있다라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만노스는 나중에 이제 그
만난이라고 하는 것을 축합해지게 되는 건데 그것도 한번 이제 다음에 나오면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종류예요. 탄수화물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여기서는 단순 탄수화물이랑 복합 탄수화물로 나누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탄수화물에서 바로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 다당류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단당류는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이고 이당류는 유당, 서당, 메가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보면 유당은 앞에 있는 단당류에 뭐와 뭐가 합쳐진 거죠? 포도당 더하기 갈락토스. 서당은 포도당 더하기 과당. 메가당은 포도당 더하기 포도당. 이렇게 두 개씩 연결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이당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리고당은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건데 라피노스라는 것과 스타키오스라고 하는 이것이 대표적인 건데 구조는 조금 이따 다시 보여주는데 라피노스는 3탄당이에요. 그리고 스타키오스는 4탄당인데 얘네들이 한 번씩 나오기는 해. 그러니까 이름만 일단 익숙하게 둡시다. 그리고 방금 했던 것처럼 그 외국 원서를 보면 포도당 있죠. 포도당이 아니고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영어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응? 뭐라고 얘기할까? 탄수화물을. 우리 그냥 CHO 이렇게 주로 표시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슈가라고 얘기를 해요. 슈가.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읽다가 슈가가 나오잖아. 그럼 설탕이야. 그게 아니고 얘 탄수화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그냥 슈가라고 표현을 해버려. 주로. 그래서 여기서 슈가 유닛이에요. 10개의 슈가가, 단당류도 슈가라고 표현을 해, 걔네들은. 그래서 10개의 단당류가 이상이 된 것을 우리가 전분, 글리코겐, 식이섬유소라고 한다. 올리고당은 3개에서 10개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올리고당이라고 한다. 2개짜리로 되어져 있는 건 이당류, 하나는 단당류라고 한다. 그래서 슈가라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단당류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 중에서 하나 아까 있던 젖산과 피루부산 여기 나왔죠. 또 하나는 앞에 있었던 것 중에 여기에서는 빠진 게 뭐예요? 글리셀 알데하이드도 여기 이제 3탄당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5탄당 리블로스, 리보스, 데옥시리보스. 리블로스는 리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 나올 거야. 그냥 한번 들어봤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데옥시리보스는 리보스에서 옥시가 뭡니까? 옥시크린 그러면 산소 들어가 있는 표백제잖아. 한소가 하나 디옥시예요. 사실은 데옥시라야 맞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D라고 하는데 산소가 하나 빠진 리보스를 데옥시 리보스라 그래. 그래서 산소가 빠진 리보스가 포함된 헥사는 DNA라 하고 리보스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헥산을 RNA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 6탄당 했고 2당류 했고 단당류 했습니다. 올리고당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 두 가지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단당류에 대한 거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단당류는 앞서 설명했듯이 탄수화물 중에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를 우리가 단당류라고 한다. 섭취 시 소화 과정 없이 소장에서 점막 세포로 쉽게 흡수되어 빠르게 문맥순환으로 들어가 세포로 전달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소화 과정이 없다는 것은 단당류 형태로 먹었기 때문에 소화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단당류 형태로 먹으면 이제 이런 식이고, 구조는 포도당, 갈락토스, 과당은 이렇게 돼 있어서 과당을 표현할 적에는 오각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당하고 갈락토스는 육각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주로 하게 되어져 있고, 이제 그 구조식으로, 선형 구조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갈락토스, 프룩토스, 그 다음에 글루코즈. 글루코즈하고 갈락토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알데하이드이기 때문에 알도스라고 얘기를 하고, 프룩토스는 여기에 케토스라 그래서 케톤기가 있는 걸로 보여져서 케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케토스이고 얘네 둘은 알도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요. 아마 식품학에서도 한번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단당류는 종류가 이렇다. 그 다음에 이당류는 말토즈, 슈크로즈, 락토스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그림을 먼저 보시면 결합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말토즈는 글루코즈와 글루코즈가 알파 1사 결합으로 되어져 있어요. 슈크로즈는 글루코즈하고 프룩토즈가 알파 결합인데 1, 2 결합이야. 그러니까 얘가 프룩토즈의 2번이랑 글루코즈의 1번이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락토즈는 여기가 1번하고 4번인데 어떤 결합? 베타 결합을 하고 있어요. 베타 결합. 그래서 베타 결합은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 것과 이렇게 했는 차이로 결합되는 걸로 표시했지만
아무튼 얘는 결합 자체가 베타 결합이에요. 베타 결합은 나중에 셀룰로즈 할 적에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하십시오. 자, 그래서 7쪽의 이당률 한번 볼게요. 서당, 유당, 메가당. 메가당은 또 다른 말로 엿당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 엿당이라고도 해요. 자, 이것은 섭취 시 흡수되기 전에 장 점막 세포에서 분비되는 이당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흡수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밑에 있는 각각의 그 효소 이름을 밑에 괄호 안에 한번 써볼 텐데, 서당을 분해하는 효소 이름은 뭘까요? 슈크라제. 그 다음 번째가 유당. 유당은 락타제. 그 다음에 말타제. 말타제가 있어야만 얘네들이 이렇게 중간에서 잘려서 단당류가 된 다음에 흡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서 분비되는 효소일까? 소장 점막세포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소장 점막세포에서.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소화되는 과정을 먼저 보시면, 자, 포도당을 우리가 먹으면 입에서 이렇게 씹어요.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올까? 타액, 아밀라제라는 게 나와서 간단하게 약간 소화를 시켜서 끊어주죠. 그리고 위로 들어가요. 그리고 위에서는 소화를 못해. 왜냐하면 여기에 묻어있던 아밀라제도 환경이 산성이 되기 때문에 pH가 너무 낮아져서 활동을 못해서 소화를 안 되다가, 그 다음에 소장으로 넘어가서는 췌장에서 나온 아밀라제가 또 소화를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단당류로 쪼개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전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깁니까? 막 몇백 개의 포도당이 막 연결되어져 있는 건데, 그것이 입에서 좀 잘려서 뭐 몇십 개짜리가 되고, 그 다음에 췌장에서 또 좀 잘려서 되는데, 가장 잘 된 것은 포도당까지 잘리면 너무 좋아.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부분이 이당류까지 대부분 저장되고 소장 흡수되는 세포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흡수될 적에는 단당류가 아니면 절대 흡수가 안 돼. 포도당은.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하면, 탄수화물은 완전히 단당류가 돼야 흡수가 돼요. 지방은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모노글리세라이드까지 돼도 흡수가 돼. MG까지. 그 다음에 단백질은 3개짜리 트리펩타이드까지 돼도 3개가 붙어 있어도 흡수가 돼. 완전히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되지 않더라도 흡수가 되는데, 단당류는 반드시 1개짜리가 돼야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당류로서는 안 돼. 그러면 흡수되는 세포 근처에 오면 그 흡수 세포, 우리 이렇게 육모세포 이렇게 표시하죠. 그 옆에 있는 세포에서 이 효소들이 거기서 뽕 나와. 분비가 돼서 와 있는 이당류를 그 자리에서 잘라서 바로 흡수를 시켜요. 그래서 나오는 위치가 어디냐? 소장 점막 세포에서 이 효소들이 나와서 완전히 단당류로 분해시킨 후에 흡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나오는 위치가 어디다? 장 점막 세포에서 흡수가 된다. 분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당류의 형태로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표에서 보면 포도당, 갈락토스, 과당 이런 것들을 얘기할 적에는 환원성이라는 거에 우리가 마크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죠? 환원성인데, 여기에서 서당이라고 하는 설탕은 비환원당이라는 걸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식품학이나 이런 화학 쪽에서 얘기를 하면 다른 분자한테 전자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가 이제 베타 일사결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자, 뒤쪽을 한번 볼게요. 그림이 하나 있던 걸로 기억되는데, 요거는 환원성 말도스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게 포도당이야. 이것도 포도당. 이것도 포도당인데, 포도당의 이쪽 부분이 환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랑 결합을 잘 해요. 자기가 전자를 주기도 하고 받으면서 이렇게 결합하는 위치가 여기인데, 얘가 얘랑 붙어버리면서 얘의 환원력은 잃어버렸어. 누구랑 결합하면서. 여기는 살아있죠. 그러니까 또 뭔가와 결합하거나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얘가 결합이 되더라도, 이 부분이. 그래서 환원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갈락토스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다 그려놓진 않았지만, 근데 슈크로즈가 되는 글루코스하고 프룩토즈는 글루코즈의 이 부분과 프룩토즈 이 부분이 환원성을 나타내는데, 얘의 환원성을 나타내는 부분과 얘가 환원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원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다 없어져 버렸지. 자기끼리 결합하면서. 그러니까 얘는 또 다른 것들이 붙을 수 있는 환원력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당만은 이 환원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환원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올리고당 갑니다. 단당류가 3개에서 10개 정도 결합되어져 있고, 라피노스, 스타키오스 등이 있으며, 소장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되지 않는 올리고당은 대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됩니다. 이제 발효라는 말이 계속 나올 텐데, 올리고당은 소화 효소가 이 올리고당을 끊을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쭉 소화 과정을 거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대장에 도착하면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얘를 먹이 삼아서 이제 반응을 하면서 발효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발효가 되게 되면 pH가 약간 산성이 됩니다. 산성이 되는 환경은 우리 몸에서 좋은 유익균은 많이 살고 유해한 균은 많이 사멸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는 무슨 작용이라고 하냐면 정장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주로 대장에 있는 균에 의해서 발효가 진행이 되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정장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정장작용을 하게 되는 이 올리고당에 특별하게 되는 줄로 되어져 있는 것에 들어가는 것은, 올리고당을 먹게 되면 비피더스 균의 증식을 자극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비피더스 균의 증식을 자극한다. 비피더스 균의 증식을 자극하게 되고, 장내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장내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게 해주는 거. 우리는 이걸 식이섬유에서 많이 봤던 건데, 올리고당도 이런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올리고당에서도 변비 예방이라든지 장내 환경에 청결하게 유지. 이 말을 다른 말로 내자로 죽이면 뭐라고? 장내 환경을 청결하게 정장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올리고당을 우리가 기능성 올리고당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올리고당 중에서 특이한 점은 이제 다양한 올리고당인데 모유 속에 주로 많이 있는 올리고당이 있어요. 그 올리고당이 하는 일은, 그래서 HMO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그 분유를 팔잖아요. 아기들 먹는 거. 그러면 이거 여기에는 HMO가 들어있다 이런 표시를 해놔. 그러니까 모유 속에 있는 그 어떤 올리고당을 여기에다 첨가를 했으니 매우 좋은 우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필하는데, 이 HMO라는 것은 휴먼 밀크 올리고 사카라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유 영양아가 이 엄마 젖을 먹게 되면 배변을 돕고, 영아의 소장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에 의한 질병으로부터 영아를 보호하는 면역 체계의 일부로 작용한다. 그래서 모유 속에 올리고당이 하는 두 가지 좋은 일은 배변을 좋게 하는 것과 면역 반응에 관여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리고당이랑 당뇨와의 관계는, 올리고당은 감미도가 다른 당에 비해서 적고, 이것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지 않아서 혈당치를 개선하고 혈청 콜레스테롤 수준을 저하시키므로 당뇨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뇨인 사람들은 그냥 설탕 이런 것보다 올리고당이 더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표만 보고 잠깐 쉴게요. 자, 여러분한테 있는 표 동일한 거고 방금 했던 것들의 요약인데, 자, 이당류, 메가당, 서당, 유당이 있다. 환원당이다. 서당은 비환원당이다. 그 다음에 유당은 락타제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된다. 그리고 효모에 의해서는 분해가 되지 않고 유산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것이 바로 유당이다라는 특징. 그리고 라피노스하고 스타키오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그림을 제가 보여줄 건데 한번 보세요. 라피노스하고 스타키오스는 얘가 3탄당이라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뭐가 결합되어 있냐면 갈락토스, 과당, 포도당, 이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스타키오즈는 갈락토스가 2개가 되어 있고 또 2개가 나머지 것들로 되어 있어서 4탄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고 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여기 다시 와서요. 3당류 라피노스, 우리가 봤던 것처럼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스타키오스 2개의 갈락토스, 과당, 포도당으로 되어져 있다.
라는 걸로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이것은 나머지 올리고당에 대한 얘기들인데, 여기서 보면 대부분이 뭐, 비피더스균의 증식인자, 여기서 비피더스 음료에 들어있고, 비피더스균의 증식인자, 비피더스균의 증식인자, 이런 얘기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장을, 정장작용을 하는데 유리한 그러한 당들을 우리가 올리고당이라고 하는구나. 이름들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고당에 대한 부분이고, 자, 전분에 대한 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